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네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네랄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네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유기물과 크게 무기물로 나뉩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화합물로 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주로 산소, 질소, 수소와 결합한 것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동식물의 모든 조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기물이라는 것은 미네랄이죠. 원소입니다. 이 위에 탄소, 산소, 질소, 수소와 결합한 것 이외에 원소를 무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뉩니다. 그러면 유기물과 무기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있고 무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물과 유기화합물이라는 용어는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유기물, 유기화합물 같이 사용해도 큰 그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물이라는 뜻,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보면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아미노 애시드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표시를 한 건데 이러한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그 화합물입니다. 서로 결합한 것을 말하죠. 이렇게 결합을 했는 것이 아미노산이 되고 이것에 또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결합 중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유기물,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은 무기물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기물과 무기화합물은 단어가 별도로 아주 분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무기화합물은 뭐냐? 탄소, 산소, 질소, 수소를 제외한 원소 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 반대죠.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입니다. 그 예로 소금이 있겠습니다. 이 화합물이라는 것은 뭔가 두 개가 붙어 있다. 소금을 예로 들면 Na와 Cl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기화합물이 되는 거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하나를 개념으로 봤을 때 무기물이 됩니다. 이것은 미네랄이 되는 거죠. 물론 무기화합물에는 탄소를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원소는 미네랄, 무기물이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기화합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할 수 없는 용어, 미네랄을 유기미네랄, 무기미네랄 이런 용어로 구분을 해서 유기미네랄은 어떤 미네랄은 유기미네랄이고 어떤 미네랄은 무기미네랄이어서 이건 몸에 좋고 이건 몸에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미네랄은 이런 식으로 유기미네랄이나 무기미네랄이나 이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네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뉘느냐? 미네랄은 크게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뉩니다. 이게 우리 몸에 가용이 되는 양에 따라서 나뉘는데 하루 필요량이 100g 이상인 것은 주요 미네랄이 되고 하루 필요량이 100mg 미만인 것은 미량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네랄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있고 미량 미네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미량 미네랄은 비록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효소 활성작용은 물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미량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네랄은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뉜다. 이건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미네랄이라는 제목을 소금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네랄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되는데 소금은
우리가 식품 중에서 미네랄을 얻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소금이라는 제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미네랄 대신에 소금이라고 넣어봤는데, 역시 소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눌 수 있고, 소금 속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주요 미네랄이 되는 거죠. 자, 소금은 얼마만큼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느냐. 소금 속에 든 미네랄 양은 99%다. 소금 속에도 수분이 있고 일반적인 다른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극미량의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99%, 거의 100%가 다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놀랄지 모르겠는데, 소금 속의 미네랄이 뭐 3%다, 뭐 2%다, 또는 뭐 8%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네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죠. 왜 그러냐? 소금의 주요 미네랄은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이 나트륨과 염소, 미네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미네랄을 설명을 할 때 이 나트륨과 염소는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몇 프로냐 이걸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2%에서 3.5% 뭐 이렇게 존재한다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나트륨과 염소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이만큼의 97%라는 양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한 나머지 미네랄은 이 정도로 함유가 되어 있다. 2.5에서 3.5%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미네랄의 함량, 뭐 천일염은 이거보다 더 함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하고 2.5와 3.5%보다 더 함유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범위의 공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양을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하고는 요 정도의 양이 있다는 정도로 하면 크게 우리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량의 미네랄 2.5에서 3.5%의 그 소금 속에 든 미네랄 양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없다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염이라는 것은 기계염으로 Na와 Cl을 거의 99%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99.9% 정도 되죠. 그래서 이 NaCl이라는 것은 정제염이라는 건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동물 실험이나 어떤 실험을 할 때는 대부분 이 소금을 사용을 하죠. 순도가 높은 NaCl. 그렇다면 여기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넣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제염을 가지고 쥐에다 실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럴 때 만약에 천일염을 넣었을 때는 얻은 결과가 나온다. 이 소금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옵니다. 소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소금에 대한 그 정의가 일단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어떤 소금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99% 이런 정제염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소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미네랄 분석이라든지 pH나 이런 실험을 기초적으로 하고, 이 소금은 미네랄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 실험실에서 결과치를 얻는 이런 실험 연구가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정제염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이 소금 NaCl 99% 이상의 아주 고순도 소금에 합성 첨가물을 2%까지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나트륨과 염소가 이런 정도의 로 들어있고, 이것은 퍼센트로 표현한 거는 원소의 숫자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무게입니다. 중량이기 때문에 중량으로 살펴보니까 이 정도가 된다. 거기에서 합성 첨가물인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페로시아나이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암모늄 사이트레이트, 덱스트로스, 이걸 2%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도를 첨가해서 정제된 소금에 요오드 소금, 정제염에 요오드를 첨가한 겁니다. 페록시아나이드라는 것은 뭐 거의 살충제에 가깝죠. 이게 소금을 엉김을 방지하는 그런 원료고요. 이 알루미늄 계통의 이 알루미늄 계통은 알루미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치매의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이 정제염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NaCl이라는 그 순도가 높은 소금에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성분들이죠. 화학 첨가물들은. 이게 화학 첨가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MSG다. 이런 것들이 요즘은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MSG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 좋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유의미한 그 기능 작용은 있느냐? 그러니까 건강상 좋은 기능 작용은 있느냐? 전혀 없죠. 그러면 먹을 필요가 있느냐?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왜? 아직 정확하게 그 MSG의 해로운 거라든지 이런 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에는 또 이 MSG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안전하지 않은 걸로. 어떤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제염에는 뭔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 미네랄을 섭취하는데 소금은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되는데 질 좋은 소금을 가려 먹어야 되겠죠. 정제염을 먹을 것인가,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을 고르라. 소금 속에 당연히 나트륨이고 염소죠. 97%를 함유하고 있는, 거의. 이 나트륨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몸의 모든 체의 농도를 조절하고 정말 중요한 원소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화액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은 정말 중요한 그 원소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정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 나트륨의 섭취량을 떨어뜨려서, 해로분이니까 떨어뜨려서 고혈압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소가 나트륨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과한 나트륨의 과량이 해롭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큰 과량은 얼마가 해로우냐. 이렇게 기준이, 스탠다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원소가 가장 중요하고, 이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들 당연히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영양소로서 미네랄이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일부 비타민은 탄소로 알려진 혼합물, 유기물이 되죠. 생물체 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땅에서 나오는 미네랄은 분자 구조에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도 합성하지 못하며 단일 원소 그 자체가 바로 영양소이다.
단일 원소 그 자체가 영양소이다라는 말은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화가 돼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 단백질은 뭐 이렇게 또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쪼개지는데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돼야지만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링거를 맞을 때 그 링거 수액을 맞으면 링거 수액이 NaCl이죠. NaCl이 녹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Na와 Cl이 혈액 속으로 공급이 되면 이 NA는 어떠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 소화라거나 대사장을 거칠 필요가 없죠. 대사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뇌로도 갈 수 있고 손끝 발끝으로 다 가는 거죠. 이 자체가 영양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은 식품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채소, 채식 또는 육식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의 기능과 중요성 이건 식품학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도 역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중요한 이야기는 하죠. 미네랄은 대사 조절과 조직 구성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책이 미네랄에 대한 가장 그 바이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닥터 월렉 박사는 수의사이자 또 인간을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릴 때 축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축산을 전공을 했는데 제 믿는 일화가 있습니다. 14살 때 눈에 경련이 일어나서 이제 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14살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분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60년 전, 65년 정도 전이 되겠네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특별한 의사의 처방과 치료가 없는 겁니다. 치료약이 없는 거죠. 눈 떨림, 눈 경련에 대해서 눈꺼풀 경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미네랄을 잘 먹으면 마그네슘이 관련이 있고 칼슘이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낸 것이 동물의 사료, 송아지의 사료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사료, 그러니까 송아지의 사료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 가서 그거를 이제 씹어서 먹는 거죠. 펠렛으로 되어 있으니까 씹어서 먹고 3일 만에 자신의 그 눈꺼풀 경련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14살 때 한 이야기가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의사들은 음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지를 않죠. 제가 뭐 의사들을 폄하할 이유도 없고 뭐 그럴 실력도 안 됩니다. 다만 식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어떻게 어떤 환자에 어떤 식품을 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말미에도 이 영상 말미에도 소개를 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역시 어떤 식품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 실제로 치료를 하고 나서
회복기에 이러이러한 식품을 먹으면 좋습니다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의사를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65년 전에 한 이 의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참,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들려지네요. 이 원래 곽사는 그 동물 부검 거의 2만 건, 사람 부검, 물론 죽은, 어떤 질병을 통하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 보통 이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을 부검을 해서 그 동물의 조직 내의 질병의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는데, 어떤 병에는 어떤 미네랄이 결핍이고 어떤 질환에는 이 미네랄을 적게 먹으니까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질환의 미네랄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검을 통한 결과물을 보면 인간이나 동물의 조직에서 발견된 미네랄은 총 79종이다. 본인이 이 정도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기본적인 기능은 미네랄 없이 수행될 수 없다. 생명에서 미네랄은 화폐와 같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미네랄에 대한 연구가 지구상에서 정말 좀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타민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다른 영양소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 미네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연구가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됐는데, 이 책, 그러니까 이 원서와 이 내용,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책은 원래 박사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거의 대부분의 미네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뭐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조금씩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자, 미네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개 정도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죽염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곁들이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가지고 나왔죠. 미네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책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죽염을 판매하는 죽염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결과가 암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암일 때 의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수술이 있고 방사선이 있고 항암제가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끝.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당뇨나 고혈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처방을 받고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식이요법을 본인이 공부를 해서 찾아보고 약을 먹지 않고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리의 대상이면 끊임없이 화학 물질을 여러분 몸속으로 집어넣고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 이 극복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병을 병원의 의사한테 그대로 맡겨버리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어떤 주권은 의사한테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권은 내가 이런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공부를 해서 의사처럼 그렇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의사들은 여러분들보다 식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의사들보다 훨씬 식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몸을 회복하거나 병에 대한 주인이 되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밑에 보면 이기는 식이요법,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의를 찾아서 듣고 보고 약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면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던져주는 약이나 먹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도 만성질환이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사실 이 제약과 관련 의료와 이런 정부들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걸 탁 이렇게 던져주지를 잘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좋은 분들이 이런 현행 의료에 대한 문제점과 또 환자에게 식품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식이요법을 가르쳐주고, 참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이 지구상은 살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